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이 1%대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840전을 내준 게 참 뼈아팠던 하루였습니다. 국내장에서도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혜주, 피해주 뚜렷하게 나뉘는 양상도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신호가 더 강해진 가운데 맞이하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흐름도 엿보이고요. 자, 오늘 화요일 경주마의 기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코스닥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오른다 싶으면 다시 내주고 오른다 싶으면 다시 내주고 참 기운 빠지게 하는 모습인데 네. 오늘 장부터 먼저 평가를 해주시죠, 하 대표님. 네, 미국 정시는 지난주 물가지표 발표와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 트레이딩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좀 쉬어갔던 미국의 중소형주라고 이야기하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8% 정도가 올랐습니다. 8% 정도가 상승을 했고 또 미국 증시에서는 그동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재료성,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트럼프 로테이션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국내 증시는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카드라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쏠리는 수급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2분기 동안 지켜봤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강할 때 다른 여타 섹터가 조금 약한 그런 흐름. 여기에 이제 코스닥이 얼마나 얕은 수급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코스닥의 대부분이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코스닥의 주요 바이오 상위 기업들 알테오젠이나 HLB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약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정보에 따라서 급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그리 봤습니다. 네. 자, 최영동 대표님. 예.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안타깝죠. 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워낙 좀 급격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수 기여도 하위 한 1, 2, 3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1, 2, 3위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은 뭐 코스피 증시에서는 살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천억 단위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천억 단위로 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해외 증시와는 좀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보다는 시장에서는 좀 뭐 그러니까 수급에 너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수급의 이제 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수급의 이제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노출도가 굉장히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이후의 실적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다 할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 자체가 이번 주말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높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혼란 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낙폭을 보여준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제 횡보되는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좀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6월 중순서부터 7월 달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횡보 구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이격 자체가 좀 좁혀진 상태에서 모멘텀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층 더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뭔가 이제 레벨업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9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뭐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위로 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인 모멘텀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AI 향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미증시에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지켜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상반되죠. 네. 그러니까 뭐 이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좀 생각을 하실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쪽으로 보게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 놓고 봤었을 때 지금 1위하고 3위 자체가 지금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으로 설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지금 4, 5%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 지수에 대한 낙폭 자체가 조금 더 크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동안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좋았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수로 변이 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자리 지키기에 좀 급급한 흐름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의 좀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의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갭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벌어진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시총 기준으로 탑 5, 1위부터 5위까지 이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이런 대장주들의 약세가 참 아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 오늘 이제 시작부터 코스닥은 계속 줄고 이제 그 반등 없이 그냥 쭉 계속 미끄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네.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장중 상승 전환도 하면서 그랬죠. 지수 자체가 버텨주는 모습인데 일단 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자체는 그래도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미증시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뭐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벌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섹터 종목별로 이제 손익 그 계산서들이 막 따라지는 거죠. 어디는 수혜고 어디는 피해고 이러면서 거기에 따른 트레이딩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고 어느 정도 반영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잘 보면은 그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후로 해서 그 시점에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줄곧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단에서도 6월 이제 10일에서 14일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20-30% 빠진 종목들이 숱하게 지금 엄청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 6월 달에 6월 중순 전까지 시세를 났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안 좋았던 종목도 같이 다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6월 달에 이제 금투세 이슈가 이제 뭐 시행에 대한 강행 얘기가 막 불거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코스닥 중성주가 이제 반영이 되고 코스피 중성주까지 같이 확산되면서 매도세가 나타난 것들이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그 리스크 회피성 물량이 오늘 굉장히 다수 출혈을 했다라고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반대로 이제 그 트럼프 반대로 수혜가 되는 업종이라든가 뭐 가상화폐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 이런 쪽에서는 강세를 보였던 걸로 보여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뭐 시장에 대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장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그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저점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지만은 네.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옥석 가격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갖고 있는 포트에서 주가 업사이드가 완전 종목으로 좀 포트 압축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하락기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실 거는 어떤 종목 교체 같은 거를 좀 하셔서 포트 압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미국장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 우리 장에서도 나타났던 건 이제 화두라고 할까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확실한 수혜주, 피해주를 뚜렷하게 가르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 그럼 하나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유효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아마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모든 매체가 아직 100일 이상 남은 미국 선거에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선거라는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의 반응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놓고 보면 미국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저는 두 가지 약간 결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하나가 밤새 또 파월이 한 번 더 못을 박아줬지만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를 높이면서 실제로 미국 증시가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보다는 약간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기타 이 다른 쉬었던 종목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이 좀 있고 네.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이 재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또 한번 좀 불을 지폈지 않나 트럼프 쪽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사실 미국 일정에서 7월 15일부터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밀월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3일 정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 일요일 날 트럼프의 피습 사건 이후에 과연 트럼프가 이 공식 석상에 참석을 할까를 좀 지켜봤는데 또 바로 나온 것도 있고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의 나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39세의 젊은 백인 강성 부통령을 지명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관점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대세가 좀 몰리는 것처럼 거리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인데 미국 증시만 바라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정치 배팅이 트레이딩을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독 국내 정시가 저는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고 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미국의 달러와 움직임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와 국채금리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바로 지난 3월 달에 한 번 더 트럼프는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폐로서 인정 가치를 되게 높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습 사건 이후부터 바로 이제 폭등을 좀 했었고 네. 대신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의 흐름은 생각보다 그렇게 트럼프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매크로 자금 자체는 트럼프 이전에 미국의 9월 금리 인하에 더 베팅하는 금액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국내 증시가 유독 여기에 상당히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딱 본 거는 네. 국내 증시에서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이는 1순위 섹터가 방산이었는데 방산에서는 물론 다른 재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의 단기적인 수급 자체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3일 연속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바로 물론 이제 아예 단정할 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아예 그런 거죠. 답 적느라 해가지고 답을 여기다 정해놓고 맞춰가는 그림은 어느 정도 한 이틀 정도의 거래에서 약간의 좀 지나친 쏠림이 나왔다.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대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도 봅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두 분께도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 건 일단 오늘장 모습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라고 꼽히는 가상화폐 관련주,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예. 뭐 방산주도 오늘 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강세를 이어갔던 날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선거의 양상은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놓고 모든 판단을 했었을 때 예. 색채가 뚜렷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드에 배팅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이 시장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길게 갔던 종목군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 들어서. 네. 그리고 미증시가 올라갔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전략을 그냥 끌고 가는 전략들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섹터군들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좀 상향에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뭐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확 쏠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아예 안 올라갈 재료는 아니에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흐름에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늘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가상화폐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왔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뭐 우리나라 가상화폐만 움직인 게 아니고 이미 비트코인 시장 쪽에서도 움직였던 거고 우리 오늘 장 시작할 때 이미 5% 6% 급등한 상태에서 9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한 상황들이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이번 대선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집권 기간 때에서도 이 방산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발언을 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나토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주국방, 뭐 자기 국방,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제 생각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확장을 해보게 되면 가장 가성비 있는 뭔가 이제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다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좀 현명한 그런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방산에 대한 흐름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쓰는 상황들이고 또 MSCI 또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비궁이라는 요 신무기 체제가 좀 미국에서 또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제 방산의 뭔가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무기 체계가 뭔가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 사실은 원전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좋았던 스토리였는데 오늘 좀 밀렸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아마 이 원전 체코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루 이틀 정도 되게 되면 이 세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뭐 그 부분들이 그대로 나온 거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뭐 여기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만의 약간은 좀 뭔가
좀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에 좀 특화돼 있는 그런 분위기가 플러스 알파까지 적용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거의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이 흐름들 이렇게 급격하게 좀 반응을 했다는 거는 급격하게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을 좀 예의주시를 하시면서 지금쯤은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마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고 계세요.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눈에 띄네요. 왜 트럼프 관련주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트럼프 관련주 찾는다면 미국에서 찾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는 뭐 다양한 의견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부장님, 그만큼 어쨌든 이슈가 된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슈가 뭐 되니까 뭐 움직이겠죠.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네. 그게 이제 투자 관점은 아니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투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관점에서도 하시니까 이제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쉽게 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 저런 종목들이 가는구나. 이거 내가 내 종목들 뭐 팔고선 갈아탈 거 아닌 이상은 네.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선 그 1차 대선 토론 이후에 이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당선 가능성도 올라가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암살 시도 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보다 막상 지지율의 변화는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 부동층이 1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일단 트럼프 쪽으로 그 무게추가 많이 기울기 때문에 관련이 그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용어가 나오기 마련이지만은 이제 네. 11월 대선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층이 이제 양측으로 딱 이제 부동층이 거의 없어지고 다 집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박빙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관련 이슈에 따라서 섹터들이 움직이고 이럴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트레이딩 장세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서 마무리가 네.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그쪽에 집중하시는 전략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매크로적인 환경 변화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조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물가가 하향 안정되는 추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지금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모양입니다. 9월 가까워진 금리 인하 가능성, 증시에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대표님? 뭐 호재죠.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이제 9월이 가까이 오니까요. 호재죠.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게 증시로 유입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아마 사실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인하 자체가 본격적인 인하로 가는 건지 아니면 보장성 인하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파월 의장이 워싱턴 발언도 내용을 잘 보면 만약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2%까지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에 지금 고물가에 대한 노이즈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물가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뭐 미국의 고용도 실제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3% 후반의 실업률에 거의 20만 건 이상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인데 여기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진행했던 그 이민자 확대 정책을 통한 파트타임의 고용 증가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일시적으로 이제 고용 자체가 왜곡이 됐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 자체도 6월달 데이터가 마이너스예요. 물론 집계는 열받습니다만 그래서 약간은 미국 증시는 지금 최근 2분기를 들어오면서 배드 이제 굿이라는 그림으로 금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31일은 거의 금리를 발표할 동결할 확률이 높고 네. 그러면 이제 8월 달은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어느 정도 이제 ECB라든지 유럽들이 합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일정 기준으로 우리가 아마 추석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9월 18일 정도가 가장 유력한데 네. 이미 미국의 채권 시장과 달러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시는 이제 금리 인하하면 지금부터 수혜 줍니까라고 하기보다 이미 정시 자체가 금리 인하를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7월 후반 물적 실적 실현 이벤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9월 중순기에는 금리가 인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가 어떤 양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전반에 깔려 있고 이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이제 이 이야기를 사실 저희 방송 전에도 저희끼리는 치열하게 한번 토론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의 양상이 또 바뀔 수 있냐?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 말이죠. 요즘에 대장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가 많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계속 소외되는 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풀릴 여지가 이제 생기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견해들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최 대표님부터요. 일단은 뭐 나쁜 이슈는 아니죠. 절대적으로 좋은 이슈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유지되는 전제 조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나오는 건 어느 한 시점에서 나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우리는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향이 네. 됐으면 하는 거를 봐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선반영돼가지고 금리 인하 시점에서 아예 그냥 꺾여지는 것보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투영이 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주는 뭔가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좀 더 긴장감 있게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런 모멘텀들이 훨씬 더 유효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 패더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90% 이상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뭐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7월달 들어서 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면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멘텀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가장 좀 노출도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입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를 뽑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 쪽인데 그게 이제 모멘텀들을 가지고 좀 올라가는 거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아직까지 시장에 찾지 못하다 보니까 좀 반대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종목들이 반응을 한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대장이라든지 뭔가 외국인들이 사는 거 그리고 뭐 새로운 뭐 개별적인 모멘텀들 이런 거에 좀 지쳐있던 시장 자체를 좀 풀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9월, 11월, 12월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젠가 올해만 한 번만 해주면 고맙다. 대신에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계속 투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 꽉 닫혀있던 매듭이 풀리면 소외받았던 중소형주들 뭐 아까 바이오 말씀하셨지만 그런 성장주들 좀 그런 쪽으로 수급들이 골고루 좀 퍼질 수 있냐라는 거죠. 너무 되는 대형주만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9월 달 확률이 지금 뭐 어느 조사에서는 뭐 100%까지도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인하를 한번 하고 말면은 그렇게 의미는 있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2차전지 장기 투자하실 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게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5년도, 26년도에 그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대량 생산, 그 신차 그 대량 생산 사이클과 미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이 두 가지 사이클이 25년도, 26년도 맞물린다라는 게 핵심 그 투자 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올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년도 계속 이어지고 26년까지 계속 금리 인하가 연준의 그 전도표처럼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이제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지가 되게 핵심이고요. 그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오토론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북미 시장에서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반드시 나타나야지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판매도 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특이한 사이클을 하나 더 이제 생각이 난 게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종목들 많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스피 6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4개 종목 총 10개 종목의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 현재 4조입니다. 그 코스피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NF, SKC, 금양 요 6개 종목의 그 공매도 잔고가 2조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HN 이렇게 4개의 또 2조예요.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각각 이제 8,400억, 5,900억 정도에서 거의 1조 4천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외국인 그 보유 비중이 7월 15일 기준으로 18.72%인데 지난 주가 고점일 당시에 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외국인들은 공매도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주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간이 이제 그 수급이 빈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관들 포지션이 위험해요. 지금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주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매도 포지션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주식도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공매도를 쇼커버링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식 수익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외국인들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그 3월 31일부터 그때 월요일인데 그 공매도가 이제 전면 다시 시행이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매도 그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금융 당국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사업자 발주대에서 이제 예산 책정해서 발주를 한 상태고 또 하나가 변화가 어제 나온 뉴스가 그 공매도 목적에 따라 주식을 따로 관리하도록 대차거래 시스템이 바뀝니다. 앞으로 네. 기관들이 주식의 목적에 따라 공매도 목적인지 아니면 현금 뭐 그 대차 용도인지에 대해서 목적을 기입하고 그게 앞으로 그렇게 신청이 돼 있고요. 만약에 100주를 공매도 치면은 뭐 60주를 공매도 목적으로 했을 때 이게 만약에 70주를 하고 싶다 하면은 60주를 상환해서 다시 공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다른 곳에서 빌려오든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에 좀 쫓길 가능성이 높고요. 26년 3월까지 지금 이 4조 예를 들면 이 10종목에 대해 4조에 대해서 전량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매도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 LP랑 MM에 대해서 지금 그 대차 거래를 좀 제한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불법 공매도도 지금 다 원천 차단을 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하지 않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만기 출소 예정일이 내년 5월인데 뭐 올해 8.15 특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럼 25년도 5월에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출소하게 된다. 그랬을 때 2차 전지 주가도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이런 것도 봤을 때는 그러면은 25년도, 26년도에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빅 사이클이 나타나고 금리 인하 사이클, 26년 3월까지 공매도를 다 전량 상환해야 되는 상황,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출소 일정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결코 지금의 공매도 세력들이 유리한 포지션은 아닌데 그러면은 어떻게 엑시트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최대한 주가를 눌러서 지금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번 트럼프 그 지지율이 올라가서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네. 상당히 2차 전지 관련된 악재가 곳곳에서 한 번에 몰아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마지막 고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고비만 잘 넘기게 되면은 2차 전지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2차 전지 장기 투자자들 만나게 될 이 세 가지 사이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2025년에서 26년까지의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빅뱅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2차 전지 공매도 세력들이 26년 3월까지 전량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사이클이 맞물리게 된다. 인내하고 잘 참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가 뭐 나왔으니까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하 대표님.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2차 전지 하락세 오늘 하락의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장 보면 이게 아까 계속 저희 얘기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의 피해주로 부각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냥 원래 그랬던 게 오늘 또 연장이 된 것인지 3번. 3번. 아니 우리가 자꾸 잔잔바리로 하루하루 시세 변화에다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힘든 거예요. 네. 이게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뭐냐고 물어보셨죠. 네. 반도체죠. 아니죠. 증시의 호재냐 악재냐. 그럼 제가 그 같이 한번 네.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되고 글로벌 25년도, 26년도를 바라보는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뭘까로 이야기하면 경기 회복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동안 금리 강성기에 가장 강했던 게 AI 반도체예요. 왜 그랬냐면 AI 반도체라는 건 하나의 추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고금리지만은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금리까지는 아니고 금리 가게 되면 AI 반도체의 미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 AI 인텔리전스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 초반에는 데이터 센터 위주의
어떤 집약적인 산업인데 이게 실제로 파이가 하나 더 커지려 그러면은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온 디바이스 AI로 대체하는 건데 온 디바이스 AI가 대체되기 위해서는 금리라는 필수 소비재의 제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PC, 스마트폰 포함해서. 그러니까 종국에 놓고 보면 미국 금리나 수혜주는 반도체예요. 근데 그를 가지고 대신 그게 금리 인상기에는 고금리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거고 그게 풀리게 되게 되면 들어가는 섹터들은 필수 소비재라는 공통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대차 같은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보험도 포함되고 증권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관점을 놓고 보면 돌고 돌아서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26년도에 전기차의 캐즘 완화라든지 전기차 가격엔 하락되지만은 점유율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어제 오늘 왜 많이 반응했냐고 보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보여주던 대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GM 이야기는 이게 원래부터 쌓여 있던 겁니다. GM이 이제 25년도 정도에 100만 대 생산 차질에 좀 이상 있지 않겠느냐. 그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25년도가 내년이거든요. 네. GM이 2020년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폭스바겐이 2025년에 50종, GM은 총 30조를 투자해서 30개 라인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불과 4년 전이었고 최근 GM이 한 달 전에 이미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북미에서 연간 20만 대 이상 생산이 생각보다 더디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언론 보도나 이런 리리스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오늘 많이 빠진 거 보면 전부 다 GM 밸류체인가. 왜냐하면 2분기 때 2차 전지 투자 모멘텀이 GM 밸류체인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이코녹스 모델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 엔솔 빠지고 LG 화학 빠지고 포스코 퓨처엠 빠지고 이렇게 빠지게 된 같은 라인이고 저의 뇌피셜 하나만 말씀드리면 뇌피셜? 네. 오피셜 아니고 뇌피셜? 오피셜 플러스 뇌피셜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희한한 제도가 하나 진행되는데 어떤 희한한 제도냐면 사실 원론은 되게 괜찮습니다.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인데 네. 이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에 약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하고 금융기관의 투자가는 또 열애입니다.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6천억 정도의 외화 자금을 조달했어요. 채권을 통해 가지고. 네. 이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니까. 네. 그리고 LG엔솔과 LG화학의 주가를 누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장에서 LG엔솔이 계속적으로 대규모 블록딜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LG화학이죠. LG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 자체를 엔솔로 블록딜을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비딩이 안 되니까 계속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 일각에서는 이건 LG화학이 만약에 LG엔솔을 블록딜을 나중에 진행하려고 그러면 7월 24일부터는 못 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전에 사전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하고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저희 내피셜입니다만 그래서 사전적으로 약간 그러한 이슈 자체도 수급 자체를 좀 제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트럼프 하나만을 가지고 오늘 많이 빠졌다 보기에는 제가 놓고 볼 때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약한 건 사실이나 네. 좀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거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동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생각이 좀 다르신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오늘 빠진 이유도 그렇지만 지금의 예. 주가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일단 올라갈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못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잡혀 있어요.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그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이게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명의 인물로만 따지게 되면 정말 천운을 타고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안 좋은 건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피격된 이후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금 트레이드가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전기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트럼프가 현재까지 지금 선거운동을 쭉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과 좀 대척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좀 드러나기 좀 쉬운 그런 이제 섹터가 이제 전기차인 상황들인데 뭐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두 번째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지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전 EV 목표 발표를 하면서 2024년도에 40만 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말에 100만 대 생산 목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잘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꺾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목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기차를 살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들이라든지 유인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화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하게 GM으로만 놓여볼 게 아니고요. GM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도 알고는 있는 상황들이지만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글로벌 OEM 기업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이든 대비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뭔가 집권을 했었을 때 전기차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자체가 조금 감소되는 거 아니야? 그렇더라도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인프라 깔고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이든 정부 대비해서 트럼프 정부가 좀 약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이 선뜻 나서겠냐 이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미국 북미 시장 내에서 가장 원 탑티어가 GM이잖아요. 그럼 GM이 이 정도의 사업 전략을 따지게 되게 되면 밑에 있는 포드라든지 그리고 밑에 있는 나머지 글로벌 OEM들이 과연 GM보다도 공격적인 정책을 내보낼 수 있을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이제 투자자들은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수출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좀 안 좋기는 해요. 그리고 7월 말일이면 또 에코프로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LG엔솔 실적 나오고 나서 그렇게 주가 좀 올라가다가 좀 악재가 나오면서 조금 다시 밀리는 모습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LG엔솔이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을 발표를 하고 좀 반등 나오길래 저는 금리나 좀 반영을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모멘텀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에코프로 BBM도 에코나 에코프로 BBM,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자체를 기대할 게 없는 상황들이니까 굳이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싸리는 표현이 좀 그렇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예 그냥 이 7월 30일 날 에코프로 실적을 아예 그냥 확인을 하고 내가 뭐 매매를 하든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걸 결정하겠다는 투자들이 많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할 만한 뭔가 이제 모멘텀들은 아직은 좀 미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팔면 팔았지 굳이 살 이유를 지금 상황에서는 찾지 못하겠다라고 네, 저는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놓고 봤을 때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짧은 시간으로 너무 2차원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장기로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가 보급 형차를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는 시장에서 저가차 이야기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보급 형차 되게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 뭐 10종, 20종 막 차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그래 우리나라 2,000원치 배터리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Q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겠지만 네. 지금과 같이 경쟁이 과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영업 마진 제가 뭐 최근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꼭 판매량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영업이익률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드리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제가 질문했는데 전기차 기업들 척하니 중에서 알아들으셨네요. 전기차 판매하는 기업 중에서 영업 마진이 제일 좋은 기업이 현재는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사업에서도 10%대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아니 뭐 OEM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제 규모 경제를 달성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 만약에 마진이 BEP를 달성하려면은 이게 최소 이제 50만 대 이상 판매에 대한 만큼의 지금 배터리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요즘 뭐 보급형 대중화 이제 전기차의 보급형 차량, 대중화 차량의 의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급 차량을 팔 때는 그게 마진이 안 났고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네. 전기차 업체들, 그렇죠. 완성차 업체들. 근데 이 대중화 이게 지금 보급형 차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면은 기아 EV가 연 20만 대 판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손해 나고 팔 수 있는 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 보급형 차들은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전기차들을 잘 보면은 이게 이제 목표는 막 세워놨는데 과연 저 차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한 차인가라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들어요. 특히 이제 폭스바겐을 비롯한 이제 그 독일 완성차들의 내용 차들을 보면은 형편없거든요. BMW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또 저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원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차들이 지금 무리하게 출시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퇴출되고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는 차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차의 특히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BMW에 비해서 이제 현대기아차의 이 GMP가 한 6, 7년 앞서 있고 지금 벤츠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0년도 EGMP가 나왔는데 2030년도에 대선하겠다는 얘기는 10년 이상 앞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있어서 이제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는 분명히 엄청난 일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매력 있는 차들이 살만한 차들이 별로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신차 출시가 늦었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해 볼 만한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한 차들이 나왔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뭐 EV3라든가 그 이제 이번 코나 EV 이런 것들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 향후에 아마 그런 동급 차량 중에서 3년 정도는 경쟁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최소 2, 3년 정도는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차들이 얼마큼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그 캐스퍼 EV라든가 그 EV3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원가도 훨씬 저렴하고 경쟁이 있는 배터리의 차량 가격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차들을 누가 더 라인업을 잘 갖추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기에 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잘 꿰고 계셨다가 그런 쪽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참 2차 전지는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지만 난제는 정말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를 봐야 되냐 아니면 숲을 봐야 되냐 그거에 따라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정말 의견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세요. 뭐라고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참 2차 전지는 지금 어떤 변곡점을 딱 지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명확한 주제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HBM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오늘 삼성전자 오늘 2%대 또 강세 보이기도 했고 최근에 보도가 된 게 HBM과 관련된 보도가 말이죠. 아 대표님. 네. 이제 6세대 HBM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전략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매출을 명확하게 잘 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치열하게 우리 기업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또 강세였고요. 주가 흐름도 괜찮고 시장 전망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한 미래가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오늘 그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뭐 증권사에서는 다시 목표가도 상향을 했죠. 한미 반도체도 말씀드려야죠.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결이 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HBM의 비중 자체가 증가한다는 게 좀 핵심이 되는 거고, 언론 매체에서 나온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만약에 6세대 HBM 포겠죠. HBM을 4나노를 통해서 양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HBM에 어떤 비중을 좀 강화한다 그리 보는 게 좋은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트레이더나 투자가분들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어제 오늘 같은 데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삼성의 주가가 쏠릴 때 하이닉스로 밀린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공통점은 똑같아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TSMC 동맹 얼라이언스를 계속 강화하는 그림이고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좋은 멀티플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쥐고 있는 것은 뭐 시장의 중심임을 좀 반증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이 7월달 실적 시즌인 것도 있고 약간의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의 강세와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의 수급 낙수 효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마냥 들고 있기에는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이 또한 2차 전지만큼이나 극과극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과의 괴리는 분명히 감안을 하고 포트를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덧 삼성전자 주가가 전고점에 또 가까이 갔어요. 88,000원 선에 말이죠. 주가 흐름은 괜찮아요. 요즘 참 보면 삼성전자 외국 매수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한 달 전만 아직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일단은 뭐 이제 HBM은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 없어도 실적 뭐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만으로도 일단은 만족스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시장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기업이나 뭔가 이제 모멘텀들을 얘기해드리면 좋은데 이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의 영향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모습들이고 그 안에서 또 종목들의 뭔가 이제 등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뭐 지수를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지수를 대변하는 종목이다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HBM 어찌됐든 뭐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입성하는 게 지금은 입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입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여전히 조금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언론의 한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온 상황들인데 뭐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계속 이 이슈들을 뭔가 이제 통과 뭐 끝판왕을 깨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지금 벽을 돌파를 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제 9만 원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전통적인 반도체뿐만 아니고 HBM 시장 내에서 뭐 지금 뭐 또 다른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HBM4에 대한 또 이야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뭔가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뭐 레벨업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고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또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저력을 또 보여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방의 리스크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방 리스크, 그러니까 뭐 10만 전지를 갈고 뭐 그 넘어가는 그런 상방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던 거지. 뭐 삼성전자 주가 빠질 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코너에서 저점으로 75,000원, 최 대표님이 같이 얘기해서 75,000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저점을 맞았던 거고. 네. 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건데 좀 그 상방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그 EPS 추정치를 계속 올라가거든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러니까 주가가 빨리지는 별로 없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에 관련 이슈는 그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런 선행지수 같은 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17개월 연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주가 조정은 있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주가 좀 그때서야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시가총액 합의 그 추이랑 반도체 주요 그 소부장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의 추이가 거의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소부장 쪽에서는 한쪽으로 쏠리는 게 문제예요.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몇 개 종목으로 쏠리고 나머지들 다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시가총액 합의 기울기는 비슷한데 개별 종목으로 보여지는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장주 위주로만 좀 움직인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HBM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대감은 접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로도 실적은 잘 나오는데 이쪽으로 자꾸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스트레스가 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만만치는 않은 거고, 이제 HBM 시리 쪽에서는 이 콜테스트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4를 봐야 되는데 4에서도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겠다고 했고, 그 MR 머프 쪽에서도 자체 그 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안 되면은 MR 머프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한테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하는 동안에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좀 빨리 개발하는지, 하이브리드 본딩만 성공하면은 뭐 그 MR 머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섭 위원 그 리포트를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HBM 쪽에서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제 그 4나노 공정을 통해서 뭐 HBM4 개발하겠다고 하고 뭐 수율 뭐 70% 나왔다는 얘기 하는데 그 수율도 칩에 따라 다 달라요. 애플 칩을 만들 때 수율과 그 중국의 이제 그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채굴 업체 칩 만든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 때문에 그 70% 수율이 HBM4의 수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요 다뤄봤던 화두 중에 하나, 트럼프 트레이드. 이거는 결국 공화당, 즉 트럼프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나리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거 결과라는 거는 결국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아직 대선 넉 달 남았고요. 결과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반격이 왜 또 없겠습니까? 자, 요지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요.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